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년간 철저히 숨겨온 극비 시설이 한국 위성의 통째로 찍혔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못 찾았습니다. 일본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작은 위성 하나가 지하 40m까지 꿰뚫어 본 겁니다. CIA가 경악했습니다. 이게 가능해?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엔 충격적인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 기술, 우리보다 최소 5년 앞서 있다. 아리랑 7호, 그 이름 석자의 세계 정보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베이징 외곽의 지하 벙커. 이곳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중국 전체에서 2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공식 명칭은 국가우주정보센터. 하지만 내부에서는 그냥 철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처럼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위성도 중국 본토를 촬영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왕웨이입니다. 이 센터의 수석 분석관으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늘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죠. 200명의 분석관들이 거대한 스크린 앞에 앉아 있었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중국 본토 상공을 지나가는 모든 외국 위성을 추적하는 것. 미국의 키올, 러시아의 코스모스,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까지. 그들이 언제 어디를 촬영하는지 우리는 분 단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왕 주임, 오늘 미국 KH-11이 신장 상공 통과합니다. 현지 시간 14시 23분. 부하 직원 리밍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이미 3일 전에 파악한 정보였으니까요. 서부 기지에 연락해. 14시부터 16시까지 지상활동 최소화하라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적의 눈이 언제 어디를 보는지 정확히 알고 그 시간에 맞춰 모든 것을 숨기는 것. 센터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지구 궤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점들이 지구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죠. 미국 위성은 빨간색, 러시아는 파란색, 일본은 노란색,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초록색 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 초록색 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도가 낮았거든요. 미국의 KH-11은 해상도 10cm급입니다. 지상에 놓인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죠. 반면 한국의 아리랑 시리즈는 공식적으로 50cm에서 1m급 상업용 위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위성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제가 신입 분석관들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으로는 우리의 핵심 시설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우리 가오펀 시리즈를 보십시오. 가오펀-11의 해상도는 공식적으로 1m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미국 다음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15년 전 제가 처음 이 센터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은 30기가 넘는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우주 예산만 100억 달러를 넘깁니다. 한국의 10배가 넘는 규모죠. 그래서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의 하늘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자신감. 어떤 외국 위성도 우리 몰래 핵심 시설을 촬영할 수 없다는 확신. 그것이 20년간 이 일을 해온 제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왕 주임님. 리밍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이번 주 궤도 분석 보고서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미국 위성 궤도 변화 없음. 일본 위성 정상 운용 중. 유럽 위성 촬영 일정 예측 완료.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줄. 한국 아리랑 7호 정상 궤도 운용 중. 저는 그 줄을 거의 읽지도 않고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수고했어.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한 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리고 제가 2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지를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센터에서는 위협평가 회의가 열립니다. 각국 위성의 동향을 분석하고 위협 수준을 재평가하는 자리죠. 저는 이 회의의 주재자였습니다. 20명의 분석관들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정면 스크린에는 각국 위성의 사진과 스펙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평가 시작하지.
제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늘 그렇듯 미국이었습니다. 분석관 장수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죠. KH-11 블로고가 지난주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기존보다 23km 낮아졌는데 이는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목표 지역 추정은 타클라마칸 사막 북부와 간수성 일대로 예상됩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된 움직임이었죠. 대응 조치는 해당 지역 시설에 48시간 주의보 발령했습니다. 지상 장비 이동과 여론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좋아. 다음. 러시아, 일본, 유럽 순서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각각 15분씩 상세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한국 위성 현황 보고하겠습니다. 막내 분석관 샤오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올해 센터에 배치된 신입이었죠. 한국 위성 담당은 보통 신입들에게 맡겨집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낮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리랑 7호가 지난 3월에 발사되어 현재 정상 운용 중입니다. 고도 600km, 궤도 경사각 97.4도, 공식 해상도는 30cm급 SAR입니다. SAR?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합성개구 레이더입니다. 전파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식이죠. 구름이나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SAR의 한계는 명확해. 광학위성만큼 선명한 영상을 얻기 어렵거든. 분석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기술 수준을 생각해봐. 그들이 독자적으로 30cm급 SAR을 개발했다. 글쎄, 공식 발표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거겠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죠. 왕 주임님 말씀대로입니다. 장수가 거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우주 프로그램을 분석해봤는데 그들의 연간 예산이 고작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돈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찰위성을 만든다. 불가능합니다. 맞아. 한국은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제가 단정 지었습니다. 다목적 위성 1호 때도 그랬잖아. 핵심 부품은 전부 수입이었어. 아리랑 7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포장만 그럴듯하게 했겠지. 이것이 우리의 공식 평가였습니다. 한국 위성은 위험 목록에서 가장 아래에 위치했고 할당된 감시 자원도 최소 수준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분석관들이 자리로 돌아갈 때 샤오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왕 주임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아리랑 7호의 SAR 기술이요.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 공식 스펙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샤오리, 너 이 일 얼마나 했어? 세 달입니다. 나는 20년을 했어. 한국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센터에 없어. 그녀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사과할 필요 없어. 다만 기억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는 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야. 현실은 달라. 돈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힘을 만들어. 한국은 우리 상대가 안 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샤오리의 말을 좀 더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20년 경력이라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은 하찮은 이웃일 뿐이라고, 우리가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판이었는지 곧 깨닫게 될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상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부 시설 보안 재점검. 서부 시설. 그 이름만으로도 센터 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민감한 군사 시설 중 하나였으니까요.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부 내륙 깊숙한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설 보안 담당자 류진과 화상 회의를 잡았습니다. 류 주임, 현재 은폐 상태는? 화면 속 유진이 답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위장망 교체를 지난달 완료했고 열차폐 시스템도 정상 가동 중입니다. 위성 촬영 대응은? 미국 KH-11통과 시간에 맞춰 지상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위성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부 시설의 은폐 시스템은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미국 위성의 일부 시설이 포착된 이후로 우리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죠. 먼저 광학위성 대응.
시설 전체를 위장망으로 덮었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냥 황량한 산지로 보이도록요. 위장망의 색상과 질감은 주변 지형과 완벽하게 일치했고 계절에 따라 색을 바꾸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은 열감지 대응. 지하 시설에서는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이 지표면으로 올라오면 적외선 위성에 포착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하 30m 깊이의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지표면 온도를 주변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거죠. 레이더 대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방어선이었죠. SAR 대응도 완료했습니다. 전파 흡수 도료를 주요 구조물에 도포했고 지표면에는 전파 반사 교란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유진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SAR, 즉 합성개구레이더는 전파를 쏘아 반사파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구름이나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SAR 위성으로 몇 번 촬영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유진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은폐는 완벽해. 미국도 못 찾았고 일본도 실패했어. 유럽은 시도조차 안 했고 그때 화면 구석에서 리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왕 주임님, 잠깐 보실 게 있습니다. 뭔데? 아리랑 7호 궤도 분석인데요. 좀 이상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진과의 회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리밍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류 주임, 잠깐만. 저는 리밍에게로 갔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위성 궤도 추적 화면이 떠 있었죠. 뭐가 이상해? 아리랑 7호가 지난 2주간 특정 지역을 반복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네, 서부 내륙입니다.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죠. 우연의 일치겠지. 궤도 위성은 주기적으로 같은 지역을 통과하니까. 그게 통과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상 궤도라면 3일에 한 번 정도인데 아리랑 7호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해당 지역을 지나고 있어요. 궤도 수정이라도 한 건가? 확인해봤는데 공식적인 궤도 변경 기록은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리밍의 말대로 아리랑 7호의 궤도가 미묘하게 조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 일반적인 모니터링으로는 잡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자세 제어 분사로 미세 조정한 것 같습니다. 리밍이 말했습니다. 목적이 뭘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마 지형 관측 때문일 거야. 한국이 서부 사막지대의 지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잖아. 자원 탐사 목적이겠지. 하지만 왕 주임님, 리밍, 한국 위성이 우리의 뭘 찾겠어. 그들의 SAR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1m급이야. 우리 시설은 그 정도로는 식별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왜 하필 서부 지역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일단 계속 모니터링해. 뭔가 이상하면 바로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유진과의 화상회의로 돌아갔습니다. 미안, 어디까지 했지? 은폐 시스템 점검 완료 보고 중이었습니다. 그래, 계속해. 유진이 보고를 이어갔지만 저는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리랑 7호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퇴근 후에도 그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이 뭔가를 발견한 걸까? 아니, 불가능해. 미국도 못 찾은 걸 한국이 찾는다. 말도 안 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주 후, 제가 그토록 믿었던 완벽한 은폐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가서야 알게 됐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큰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실력을 키워온 작은 나라라는 것을요. 2주가 지났습니다. 리밍이 보고한 아리랑 7호의 이상 궤도. 저는 그것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미국과 일본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바빴거든요. 한국 위성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리밍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제 자리로 다가왔을 때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왕 주임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뭔데? 바쁜 거 알잖아. 아리랑 7호 건입니다.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위성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리밍, 내가 뭐라고 했어? 한국 위성은 우선순위가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이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차분한 리밍이 이렇게 나오는 건 드문 일이었죠. 알았어. 뭔데? 리밍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궤도 분석 차트와 촬영 추정 영역이 표시된 지도였죠. 지난 한 달간 아리랑 7호의 궤도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한 달치를 다? 네. 그랬더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서부 내륙 지역에 빨간 점들이 촘촘히 찍혀 있었죠. 이게 아리랑 7호가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들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빨간 점들이 특정 구역에 몰려 있었거든요. 우연의 일치 아닐까? 궤도 위성은 원래 같은 지역을 반복해서 지나가잖아. 그래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리밍이 다른 차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같은 기간 미국 KH-11의 촬영 패턴입니다. 보시다시피 특정 지역 집중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확실히 달랐습니다. 미국 위성은 중국 전역을 균등하게 촬영하고 있었지만 아리랑 7호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특정 구역만 반복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궤도 수정 기록은?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 제어분사 추정치를 계산해봤는데 최소 3번 이상 미세 조정이 있었습니다. 3번.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위성의 자세 제어 연료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불필요한 기동은 위성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런데도 3번이나 궤도를 조정했다. 목적이 뭘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리밍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꺼려하는 표정이었죠. 다만 집중 촬영 구역이요. 그곳과 겹치는 게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설마 서부 시설 반경 50km 이내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죠. 우연의 일치야. 그 지역이 넓잖아. 지형 조사나 자원 탐사 목적이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리밍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리랑 7호는 SAR 위성입니다. 지형 조사라면 광학위성이 더 효율적이에요. SAR로 이렇게 집중 촬영하는 건.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죠. SAR는 지하 구조물 탐지에 유리합니다. 전파가 지표면을 투과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SAR를 쓰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일단 계속 모니터링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둘만 알고 있어.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알겠습니다. 리밍이 서류를 챙겨 돌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이 뭔가를 찾고 있다. 설마 우리 시설을.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미국도 못 찾은 걸 한국이 찾는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상부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국가안전부 소속 천하오 부부장이 센터를 직접 방문한다는 거였죠. 부부장급이 직접 오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은 아닐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오전 10시 천하오 부부장이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 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왕회의 주임. 네, 부부장님. 단둘이 얘기하지. 다른 직원들이 물러나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앉아. 그의 말투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죠. 최근 한국 동향에 대해 보고받았어. 한국이요? 아리랑 7호. 그 위성 말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리밍과 저만 알고 있던 건인데 어떻게 상부에서 알게 된 걸까? 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알아서 수집한 정보야. 천 부부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첩보야. 3일 전에 입수했어.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내용을 읽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이 미국 CIA와 비공식 접촉, 주재 중국 서부 지역 관련 정보 공유 가능성 타진.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 워싱턴 자산이 확인한 거야. 신뢰도 높아. 한국이 미국에 접촉했다. 중국 서부에 관한 정보를 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지는 파악됐습니까? 아직. 하지만 CIA가 관심을 보였다는 건 확인됐어. 천 부부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왕 주임, 자네가 아리랑 7호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건 알아. 뭔가 발견한 거 있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리밍의 분석 결과를 간략히 보고했죠. 특정 지역 집중 촬영. 그리고 그 지역이 서부 시설 인근이라고? 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천 부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확실하든 아니든 상황이 심상치 않아. 한국이 뭔가를 찾고 있고 그걸 미국에 팔려고 한다는 거잖아. 하지만 부부장님, 한국의 위성 기술로는 우리 시설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해상도가 1m급이라. 자네 확신해? 그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식 스펙은 그렇습니다. 공식 스펙이 진짜라는 보장이 있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천 부부장이 일어났습니다. 48시간 줄게. 아리랑 7호의 실제 성능을 파악해. 그리고 그들이 정확히 뭘 촬영했는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급비야. 센터 내에서도 필요한 인원만 참여시켜. 그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접촉했다. 중국 서부에 관한 정보를 들고 그들이 정말로 뭔가를 발견한 걸까? 우리가 그토록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그것을?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리밍을 불렀습니다. 긴급 분석팀을 꾸려. SAR 전문가, 궤도 분석가, 신호 처리 전문가 포함해서. 무슨 일입니까? 아리랑 7호의 진짜 성능을 알아내야 해. 48시간 안에. 리밍의 눈이 커졌습니다. 48시간이요? 그건 너무.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시작해. 그날부터 센터 내 보안 구역에서 비밀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믿고 있었죠. 분석 결과가 나오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별것 아닐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석팀이 꾸려졌습니다. 리밍을 포함해 5명. 모두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었죠. SAR 전문가 자오밍, 궤도 역학 전문가 후엔, 신호 처리 전문가 술리, 그리고 해외 기술 정보 분석가 저우핑. 우리는 보안 구역 내 소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문을 잠그고 모든 전자기기를 차단했죠.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은 절대 비밀이야. 밖에서 한마디라도 세면 그날로 끝인 줄 알아. 제 경고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표는 단순해. 아리랑 7호의 실제 성능을 파악하는 거야. 공식 스펙 말고 진짜 능력. 자오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개된 기술 자료를 분석해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논문들이죠. 결론은 공식 스펙은 SAR 해상도 30cm급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한국이 사용한 X밴드 SAR 기술과 안테나 크기,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분석해봤습니다. 30cm 해상도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현 가능한 수준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우리 가오펀 SAR도 1m급인데 한국이 우리보다 3배나 좋다고? 자오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오펀 시리즈는 광학 위성에 집중했습니다. SAR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었죠. 반면 한국은 아리랑 5호 때부터 SAR에 올인했습니다. 10년 넘게 집중 투자한 결과입니다. 술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신호 처리 알고리즘도 분석해봤는데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술의 복사본이 아니에요. 독자 개발? 네.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SAR 기술에서 앞서 있다니. 그럼 지하 투과 능력은 SAR가 지하 구조물을 탐지할 수 있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시설은 지하에 있으니까요. 자오밍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SAR의 전파는 특정 조건에서 지표면을 투과할 수 있습니다. 건조한 토양, 낮은 수분 함량, 적절한 주파수 대역. 이런 조건이 맞으면 지하 수십 미터까지 탐지가 가능해요. 서부 시설 주변 토양 조건은? 후엔이 대답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사막지대라 토양이 매우 건조합니다. 수분 함량 5% 미만. SAR 투과의 최적의 조건이에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아리랑 7호가 정말로 우리 시설을 봤을 수도 있다는 거야?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우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한국 측 동향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보안 등급이 올라갔어요. 보안 등급? 네. 일부 연구원들의 해외 출장이 전면 금지됐고 내부 통신도 암호화가 강화됐습니다. 뭔가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집중 촬영,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 그리고 보안 강화. 한국이 정말로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자. 저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리랑 7호가 30cm 해상도로 서부 지역을 촬영했고 지하 구조물을 탐지했다. 그 정보를 미국에 넘기려 한다. 이 시나리오가 가능한가? 자오밍이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제 20년 경력이 만들어준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것, 그들의 기술을 얕봤던 것, 그 모든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죠. 서부 시설에 연락해. 지금 당장.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악에 대비해야 해. 서부 시설 보안 담당자 류진과 긴급 연결이 됐습니다.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서였죠. 화면 속 류진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였죠. 왕 주임님, 무슨 일입니까? 이 시간에 긴급 통화라니. 류 주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 최근 시설 주변에서 이상한 점 없었나? 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글쎄요, 특별히 없었는데. 확실해? 네. 모든 시스템 정상 가동 중입니다. 위장망 상태 양호, 냉각 시스템 정상, 전파 교란 장치도 문제없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그때 류진이 덧붙였습니다. 아, 한 가지 있긴 합니다. 뭔데? 3주 전에 본부에서 특별 점검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하갱도 전체를 점검했는데 환기구 쪽에서 미세한 열 누출이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열 누출?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지표면 기준으로 0.3도 정도 차이. 일반 위성으로는 절대 탐지 못할 수준입니다. SAR는? SAR요? 류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SAR가 열을 탐지합니까? 아니, SAR가 직접 열을 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SAR는 열이 아니라 구조물을 탐지합니다. 지하의 밀도 차이를 감지해서 인공 구조물을 식별하죠. 열 누출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열 누출이 있다는 건 시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시설은 더 많은 전자기 신호를 방출하죠. 류 주임, 시설에서 통신 송출한 적 있나? 최근 한 달 동안. 통신이요? 정기 보고 말고는 없습니다만. 정기 보고 주기는? 일주일에 한 번, 암호화된 버스트 통신으로 30초간 송출합니다. 30초. 짧은 시간이지만 위성이 딱 그 타이밍에 상공에 있었다면 아리랑 7호가 그 통신 시간의 상공을 지난 적 있나? 저는 옆에 있던 리밍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급히 노트북을 열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리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있습니다. 2주 전 정기 보고 시간에 아리랑 7호가 해당 지역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오차 범위 3분 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야. 류진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우리 통신 일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시간에 맞춰 촬영했다면, 류 주임, 지금부터 모든 대외 통신 중단해. 긴급 상황 아니면 송출 금지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왕 주임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알려야 했죠. 한국이 우리 시설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어. 화면 속 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미국도 못 찾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어.
저는 지난 며칠간 파악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집중 촬영, 예상 외의 SAR 성능, 미국과의 접촉. 설명이 끝나자 유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5년간 공들인 은폐가 전부 무너진 겁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최악에 대비해야 해. 어떻게요? 시설 내 모든 장비 위치를 재배치해. 촬영 증거가 있더라도 현재 상태와 다르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환기구, 열 누출 당장 막아.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불안한 적은 처음이었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의 가장 민감한 비밀을 찾아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미국에 넘기려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왕 주임님. 리밍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봤는데요. 뭔데? 아리랑 7호의 데이터 전송 기록입니다. 촬영 후 데이터를 한국으로 전송하는 시간과 양을 분석해 봤어요. 결과는 리밍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부 지역 통과 후의 데이터 전송량이 다른 지역보다 3배 많습니다. 그 말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서부 지역에서 뭔가를 찾았고 그것을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뚫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긴급 보고가 소집됐습니다. 천하오 부부장이 다시 센터를 찾았고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 소속 장성 1명과 외교부 관계자까지.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죠. 보고에 천 부부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아리랑 7호 분석 결과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첫째, 아리랑 7호의 공식 스펙은 사실입니다. SAR 해상도 30cm급. 이것은 현재 운용 중인 SAR 위성 중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장성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우리 가오펀보다 좋다는 건가? SAR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가오펀 시리즈는 광학 위성에 집중했고 SAR 기술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잖아. 한국이 그 정도 기술을 가졌다는 보고를 받은 적 없어. 장성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저를 향한 게 아니었죠. 정보 실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희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미국의 기술 종속국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0년 가까이 독자적으로 SAR 기술을 개발해왔고 이제 결실을 맺은 겁니다. 천 부부장이 물었습니다. 서부 시설 노출 가능성은?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높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리랑 7호는 지난 한 달간 서부 시설 인근을 집중적으로 촬영했습니다. 데이터 전송량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서 대량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봤다는 건가? 장성이 다그쳤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SAR의 지하 투과 능력을 고려하면 시설, 외곽 구조물과 지하 갱도 일부가 탐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답을 원해. 장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죠. 확실한 건 이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비공식 접촉했고 CIA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CIA가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압박하는 방안은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천 부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자. 한국이 시설을 완전히 촬영했고 그 데이터를 미국에 넘겼다. 그러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독자 검증에 나설 겁니다. 자체 위성으로 같은 지역을 정밀 촬영하겠죠. 우리 은폐 시스템이 미국도 막을 수 있나? 광학 위성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SAR 위성을 투입하면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확한 좌표를 알려줬다면 미국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성이 탁자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아냈고 그걸 미국에 팔아넘기고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미국도 일본도 못 찾은 걸. 장성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들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작은 나라, 기술 종속국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용히 기술을 축적하는 걸 놓쳤습니다. 아리랑치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0년간의 투자와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장성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천 부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설 내부를 재배치해서 현재 촬영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게 만듭니다. 증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둘째는 정보전입니다. 한국이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 시설이라든가 오래된 폐광이라든가.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걸. 한국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어딘가에 아리랑치로도 있겠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비밀을 수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철벽. 미국도 뚫지 못한 완벽한 방어선. 그것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위성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가장 뼈아픈 건 이 모든 게 우리의 오만함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을 얕봤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단정 지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술은 국가의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집중과 투자, 그리고 끈기가 있다면 작은 나라도 큰 나라를 앞설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하찮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상대였죠. 일주일 후, 우리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미국 정찰위성의 궤도 변경이었습니다. KH-11 두 대가 동시에 서부 지역 상공으로 이동했죠. 평소와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왕 주임님, 미국 위성 동향 이상합니다. 리밍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KH-11 두 대가 우리 서부를 집중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12회 통과.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좌표를 넘긴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워싱턴 주재 자산에게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CIA 내부 동향이었죠. CIA 아시아 담당 부국장 마이클 브래들리가 한국 정보를 검토 후 긴급 브리핑 소집. 참석자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차관, 합참 정보국장, 국가안보보좌관까지 참석했다는 건 백악관이 직접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천하오 부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국 반응 어떤가? 최악입니다. 백악관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천 부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나쁜 소식이 있어. 더요? 일본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까지? 도쿄 자산 보고야. 일본 방위성에서 한국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대. 일본이 한국 정보에 접근했다는 건 한국이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며칠 후, 일본 쪽에서 충격적인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분석관 나카무라 료타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겁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입수한 그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한국 아리랑치로 SAR 성능 분석 결과 해상도 30cm급 세계 최고 수준, 지하 투과 건조 토양 기준 최대 40m, 결론 일본 정찰위성 대비 최소 5년 이상 기술 격차, 5년 이상 기술 격차.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적으로 뒤처졌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죠. 일본이 한국 기술을 인정했어?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고서가 내부용이라 솔직하게 쓴 것 같아.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 안 하겠지만 천 부부장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 연방정보부 BND와 유럽 우주국 ESA가 한국과 접촉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ESA 위성 전문가 한스 밀러 박사가 비공식 채널로 한 말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SAR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다. 우리 센티넬 위성보다 해상도가 2배 이상 좋다. 그리고 나토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나토 정보 담당관 피에르 듀퐁이 한국 측과 접촉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나토가 한국 정보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이 문제가 더 이상 한미 간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가 됐다는 뜻입니다. 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자체 검증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유럽도 한국 데이터에 접근했고 나토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적 대응은?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역효과만 났습니다. 천 부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항의하면 할수록 뭔가 숨기고 있다는 인상만 줍니다.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발끈하고 있으니까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조용히 관련국들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그때 가장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왕 주임님, 미국 측 동향 새로운 정보입니다. 리밍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CIA 부국장 마이클 브래들리가 기자 브리핑에서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한국의 우주 기술이 미국의 정보 역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리밍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동맹국 중 한국의 정찰위성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것도 동맹국 중 최고라고.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정보 동맹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젊은 분석관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베이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정보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요? 우리가 졌다는 걸. 적어도 이번 라운드에서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더 빠르게.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우주정보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을 정보,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 거죠.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한일 정보 공유 협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앙금을 넘어 기술적 필요가 외교를 움직인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SA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기술협력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한국은 더 이상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산자가 된 겁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왜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을까? 어떻게 그들이 조용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작은 경제 규모만 봤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만 봤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한계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20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기술을 축적하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샤오리를 불렀습니다. 한 달 전 한국 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그 막내 분석관이었죠. 샤오리, 앉아. 네, 왕 주임님. 그녀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면박을 줬으니까요. 그때 내가 한 말 기억나? 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는 건 영화에서나 가능하다고 했지. 기억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틀렸어. 내가 틀렸어. 샤오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잖아. 작은 나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집중하면, 꾸준히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걸.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 의문이 맞았어. 아리랑 7호의 SAR 기술이 진짜라고. 내가 무시했지만, 주임님,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우리가 어떤 나라도 무시하면 안 돼. 특히 조용히 실력을 키우는 나라는 더더욱. 샤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돌고 있겠죠. 조용히,
하지만 쉬지 않고 그 위성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었죠.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웃는 동안 그들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만하는 동안 그들은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이 센터에 처음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젊고 야심찬 분석관의 모습. 그때의 저는 중국이 세계 최고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술은 국가의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자원의 양을 묻지 않습니다. 역사의 길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의지와 집중, 그리고 끈기만을 묻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었고요. 다음 날, 저는 센터 전체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 위성 감시 등급을 최우선으로 상향합니다. 분석관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러시아와 동급입니다. 담당 인력도 3배로 늘리겠습니다. 왕 주임님, 한국이 그 정도로 위협적입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위협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중이야. 그들의 기술력에 대한 존중. 우리가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진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가지 더. 앞으로 어떤 나라도 과소평가하지 마. 특히 조용한 나라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 조용히 실력을 키우는 나라가 가장 무서운 거야. 그게 제가 이번 일에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하찮은 이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운 나라입니다. 정보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기술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작은 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아리랑치로는 그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30cm 해상도, 지하 40m 투과. 그 숫자들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 사이 어딘가에 아리랑치로가 있겠죠. 조용히 궤도를 돌면서 이 순간에도 어딘가를 촬영하고 있겠죠. 작은 나라의 작은 위성. 하지만 그것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건 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진짜 무서운 건 소리 지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나라. 묵묵히 기술을 쌓는 나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결국 이긴다는 걸.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이번에는 그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실력을 키우고 계신가요? 작은 시작이라도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랬듯이요. 지금까지 중국 위성 전문가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나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치로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